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요즘은 국회의 의정활동을 텔레비전으로 어렵지 않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 아닌 경우에 회의장 여기저기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분들은 다 어디가 있었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수이긴 하지만 출석률 100%, 이른바 개근을 한 의원들도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그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모시고 농어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모셨습니다. 일정이 바쁠 텐데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해 6.13 재보선을 통해서 등원하셨는데요. 한 1년여 됐는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소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재보궐선거로 등원을 하다 보니까 의정활동 한 지는 1년하고 약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들은 뭐 13일 날 선거를 마치고 14일 날 당선된 이후에 바로 국회에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인사청문회 하게 됐고 또 국정감사에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 1년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성원해 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도 드릴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하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반면에 저에게 소임을 주신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게끔 또 열심히 노력해 왔다라고 또 자평하고, 그리고 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산업에 종사하시거나 축산업을 주로 이루신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이미 저는 청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또 그런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라는 그런 저 나름대로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년 1개월 동안에 정말 엄청나게 강근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프닝에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개근을 하셨다고요, 그동안에.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일정은 복잡해서 말이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다니는 그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딱 하나만 주문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좀 거창한 것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의 신분은 법을 만드는 그런 신분이니까 회의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끝까지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이 개근상이죠, 사실은. 일단 뭐 참석해야 뭐 얘기도 하고 다 듣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말이죠. 근데 반면에 지역 주민들하고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겠네요, 보니까. 초선 의원은 뭐 좋은 점도 있고 또 힘든 점도 있다고 하는데 초선 의원의 그 힘든 점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의정 경험이 짧다 보니까 그 경험 부족에서 오는 그런 뭐 실수 또 식견, 뭐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에 뭐 차이는 있지만 지방 의원을 해봤던 그런 경험, 또 10여 년 이상 단체장을 했던 그런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좀 믹서해서 어느 정도 좀 해소를 좀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 저에게는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서 초선이지만. 남들이 저한테 이렇게 참선 그 초선이라는 그런 말도 좀 듣고 그랬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경륜이 있으시고 또 군수도 하셨고요. 이 사실 국회 활동 중에서 국정감사가 의정활동 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국정감사 할 때도 그런 경험들이 다 도움이 되셨겠어요, 보면은? 저보다 3년 전에 오셨던 그 분들하고 이렇게 질문에 뭐 이렇게 품격이랄지 또 뭐 양이랄지 질이랄지 이런 것은 뭐 상당히 저는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저 스스로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농해수이다 보니까 그동안 지방의원을 하면서 단체장을 하면서 겪었던 것들 또 제 눈으로 직접 봐왔던 것들 그런 현장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투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과거에 지방의원 단체장 할 때 그 경험했던 것들이 저에게는 먼저 와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선배들하고 좀 뭐 나란히 견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늦게는 왔지만 퍽 다행스러운 그런 소중한 자산을 저도 나름대로 갖고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예. 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7월 등원을 하실 때 이 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인, 소금처럼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소금처럼 왜 이걸 내세운 거죠? 소금은 기본적으로 양과 질이 변하지 않는 그런 그 특수한 성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과해서도 안 되지만 부족하면 또 부패하기도 쉽고 또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빛과 소금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또 없을래야 없어질 예. 수도 없는 그런 그 아주 귀중한 소중한 인류의 자산입니다.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소금을 상징처럼 저는 이렇게 지금도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작게는 정치인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요즘 들어와서 이렇게 꼭 아름답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 문제, 조금 또 부조리한 문제, 또 국민들을 상대로 좀 불편을 끼치는 이런 문제들을 저 나름대로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정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변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상징이 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심이 흔들리지 않게 소금처럼 계속 가겠다. 소금처럼 변하지 않게 정치도 소금처럼 하고 제가 살아가는 인생도 소금처럼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저하고 그 스스로 다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국회의원 배지는 뭐 한 번 쳐보고 그대로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예, 소금을 상징하는 배지. 그런가요? 예. 자, 근데 지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위원 활동 이게 예산결산위원회가 좀 힘센 위원회 아닌가요?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초선이지만 제가 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 지도부의 배려가 좀 있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인 배려도 있었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저희 지역에 우리 당 소속 의원이 전남에 딱 두 명 있는데 한 분은 국무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나머지 저 한 명이었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제 기대도 하고 좀 이렇게 마음도 부풀었었는데 막상 임하다 보니까 저한테 쏟아지는 하중이 너무 많았어요. 22개 시군에서 쏟아지는 그런 민원도 소화해내기에 저한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광주광역시 또 전라북도, 제주도까지 우리 당에서 편의상 그걸 커버하는 역할을 저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뭐 강원도 그 지자체의 민원성 예산까지 다 챙겨야 하는 그런 아주 그 소중한 나름대로 경험을 좀 했습니다. 예. 자, 예결위 활동을 하시면 뭐 도와주겠다는 사람보다는 도와달라는 사람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당한 부담감이 오지 않나요? 그래도 제가 그 자리에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예.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부탁이라는 게 예산과 관련된 부탁은 사적인 부탁보다는 그런 공적인 개념에서 기관이 요구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저는 그분들의 그 의견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는 해드리지 못했지만 예. 골고루는 저희 보좌관들과 함께 형평성 있게 분배를 좀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실 뭐 예산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제한된 예산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야말로 우선순위나 비중을 다 보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그 국회 농해수위원회 자 여기에서 이제 남다른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모셨습니다. 자 특별히 기억에 남은 의정 활동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그 특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분들을 심부름꾼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상임위를 농해수로 선택을 했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농민들이나 수산인들이나 축산인들 이분들이 생산해내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안정에 대한 그런 프레임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가격 폭등과 폭락의 그 시스템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 이걸 어떻게 제도 틀 속으로 가둬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그런 고민이 상당히 좀 많아서 그와 관련된 법안들을 성안을 하고 있고 이미 또 발의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 앞으로 또 그런 만들어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건 뭐 제도로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또 하나는 농어촌에 계신 분들이 도시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또 이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어촌에 상주하고 계시는 여성 농업인들, 여성들 이분들은 또 그 중에서도 남성에 비해서 더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가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또 모르고 있는 그 권리를 찾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도해지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잊고 사는 그런 평등권을 좀 찾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시는 여성이든 어떤 업에 종사하고 사시는 여성들이든 간에 농어촌에 사는 여성들도 그 여성들에 비해서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평등권을 확보해서 행복 추구권을 찾아줘야 되겠다. 이것도 다시 말해서 보장을 하려면 법으로 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에 관한 그런 그 법안들을 좀 많이 좀 발의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법안 발의가 물론 제일 중요한 거죠. 국회의원 입장에서도요. 지자체 장을 하셨기 때문에 농어민의 애로사항, 뭐가 정말 제일 힘들구나 하는 거는 뭐 뼈저리게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입법화에 반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저 1년 조금 넘은 기간입니다만은 그 법안 발의하신 것 좀 소개해 주시죠. 공동 발의가 뭐 300건이 안 되는 275건 정도 되고요. 제가 대표 발의한 게 뭐 35건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그 각종 농산물 가격 보장을 위한 그런 유통과 관련된 법들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는데 많은 그런 시간을 좀 할애했고 또 이어서 농어촌 여성들 그 복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좀 이렇게 발의했고 특히 도서 지역 그 천일염 가격 지지를 위한 그런 그 법안들 예를 들면 이 법안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의무 사용 비율을 30% 미만이었던 것을 50%까지 상회시키는 그런 법안들을 좀 제출하는 상태이고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유일한 교통 수단이 해상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이용하는 그 수단인데 대체 교통 수단이 없습니다. 이분들의 그 안전한 그런 백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된 법들을 많이 좀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자, 이제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최근 청와대를 비롯해서 399개 기관에 양파와 천일염 구매 운동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서신 내용하고 이 편지를 왜 보내게 됐습니까? 저는 그 단체장을 하면서도 이런 그 유사한 일들을 했고 그 전에 그 도연할 때도 양파 파동이 있어가지고 8톤 차에 싣고 인근 지역으로 또 도의회 앞에서 그 홍보 겸 판매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요즘은 공공기관도 이렇게 뭐 노조라는 그런 그 조직이 있어가지고 기관의 대표나 장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수 없는 그런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공공기관 내지는 뭐 중견 이상 기업 약 한 400개 기관이나 기업에다가 물론 그건 청와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양파 농민들, 천일염 생산 어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희망을 좀 주십사. 그리고 또 홍보도 좀 해주십사. 그리고 또 우리 것이니까 여러분 건강도 좀 찾으십사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가 서신을 좀 발송을 했는데 자, 반응이 궁금한데 어떤 그 반응이 나옵니까 그러면? 가장 빠른 반응을 해준 데는 농협이었습니다. 농협? 네, 농협에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시발이 돼가지고 기관으로 뭐 또 기업으로 이런 게 전파돼가지고 엊그저께 저희 지역 신문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보니까 그 지역 신문사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의 글을 좀 써줬더라고요. 그리고 구매 운동은 지금도 전개되고 있고 또 요청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대기업들도 대기업에서도 참여하고 구매를 해준 그런 그럼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00개 공공기관 대기업 이렇게 보내는데 한 반 정도는 호응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반은 아니고요. 반은 안 돼.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 정도. 궁금한데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청와대는 안 사주나요? 그걸 뭐 꼭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 청와대는 정무라인을 통해서 마늘 양파 특히 2019년산 채소 농가에 대한 그 애로사항을 인지하시고 주무부처로 하여금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던 거기서 얼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좀 판단해서 대책을 좀 세워달라.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기왕에 어쨌든 뭐 직접 그렇게 사달라는 부탁도 하시고 현장도 가보시고 하니까 진짜 우리 양파, 우리 천일염 이런 면에서 아주 좋다는 그 품질에 관한 것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양파는 뭐 지금도 주산 단지가 무안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재배 면적이 지금은 강원도까지 이렇게 확산이 돼 있는 상태라서 주산 단지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모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역사가 다 되는 그 무안양파의 어떤 그 품질만큼은 소비자들이 지금 인정을 좀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황토에서 자라고 또 거기에다가 해풍받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아주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인 토양에서 자란 양파로서 상품 가치가 있어서 시장성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신안에서 나오는 천일염은 대한민국 생산량의 70%가 신안군에서 생산이 됩니다. 또 양도 양이지만 그래서 천일염 국내 시장 가격을 이렇게 신안 생산량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신안 천일염은 소비자들께서 다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 게르마늄이라는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뿌리에 있는 그 물을 이렇게 뽑아다가 소금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그 인체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뭐 근자에 와서는 일부 그 바다의 환경 문제가 이슈가 돼서 소비자들에게 다소 뭐 이렇게 좀 염려를 끼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신안군의 천일염은 아주 그 깨끗한 그런 환경에서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 가치가 또 있다. 그래서 저는 양파나 마늘이나 신안의 천일염 같은 경우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믿고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격이 폭락했으니 도와주세요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품질이니까 사주세요가 같이 겹쳐져야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 농민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지난해 겨울부터 계속 채소 가격의 하락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그냥 사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농산물에 대한 그 생산자나 또 정부의 관심은 유통이 주를 이루었었던 것 같아요. 유통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뭐 가격의 그 편차입니다.
생산자가 얻어야 할 기본적인 소득,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 이걸 중간에 조정하는 것이 유통의 역할이었습니다. 물론 그 역할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예. 소비자도 만족해야 되고 생산자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이제는 유통 이전에 지금은 이렇게 과잉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유통보다 정확한 통계하에 완벽을 이룰 수 있는 수급이 저는 문제다. 그래서 유통공사가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지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관에다가 유통보다 이렇게 수급에 좀 더 방점을 좀 이렇게 두고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산 양파 같은 경우 뭐 산지 폐기라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졌었고 또 그 전에도 이루어졌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내년에 또 다시 이런 산지 폐기라는 아름답지 못한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또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어제의 농업, 오늘의 농업이 내일의 농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당 회의나 상임위 회의 석상에서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해왔습니다. 원하는 만큼이 생산돼서 그 생산된 생산품이 제대로 가격을 받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시장 구조상 논리상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주산지별로 지정한 그 품목에 대해서만큼은 정부나 지자체가 생산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산비가 보장되는 그런 가격 보전 지지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오늘 저 모신 이유도 그게 굉장히 핵심 사항인데요. 자, 그래서 농산물의 최저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자. 이제 법률안까지 이제 지금 국회에 내셨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가 낸 그 핵심적인 거는 생산비에 미치지 못한 그런 차액을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보존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것을 법에 명시를 하자가 법제화하자. 그렇지 않으면 산지 폐기 같은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그 저 법안을 이렇게 한번 내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양파 같은 거 산지 폐기, 그 산지 폐기할 때 그 농민들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말이죠. 산지 폐기도 비료를 한번 더 하기 전에 했어야 되고 농약 살포를 한 번이라도 덜 했을 때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그 올통 채소의 특징상 해당 연말이면 그러니까 작년 연말쯤이면 금년에 폐기했던 양파에 대한 그 적황을 예측이 가능을 하다고 그럽니다, 전문가들은. 근데 우리 그 농업통계 구조상 4월 당해년도 4월 1일자로 통계청에 발표한 그 통계를 가지고 농산물의 통계를 산정하다 보니까 선제적 대응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지 폐기를 하더라도 그만큼 필요 이상의 영농비가 거기에 포함이 들어가는 비용과 거니까. 시간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이렇게 농민들은 이중으로 또 피해를 입는 것이고 국가가 그거를 이렇게 지원해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세금이 더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농산물에 대한 통계만큼은 통계청이 핸들링할 게 아니라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에서도 그걸 또 인식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좀 그 작은 것부터 잘 이렇게 해결이 돼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는데 그런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게 중요한 거군요. 자, 그 지역구가 이제 신안, 무안, 영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닷가 근처 아니겠어요, 이게? 네. 어업인들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수산업 발전도 관심이 많으신데 그쪽 관련 법안은 뭘 하셨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렇게 바다는 첫째는 어족 자원이 풍부해야 되는데 2008년도만 해도 이렇게 100만 톤이 넘어섰던 자원이 8년 이후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심각성을 여기서 좀 읽어야 됩니다. 이 어족 자원의 고갈은 뭐 남해에게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바다도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또 그런 자연 그런 바다 아니겠습니까? 요즘 환경이 심각성이 육지에 비해서 바다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족 자원을 과거로 돌려놓으려면 날이 갈수록 훼손되어가는 바다 어장, 바다 환경의 훼손을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바다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나 치우는 것도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는 국가가 치우는 것이고 부유된 쓰레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치워야 된다는 그런 그 처리 대책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좀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그 해수부하고 좀 접근을 해 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저희 지역에는 큰 틀에서는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그런 문제고 환경을 지켜내야 할 그런 문제이고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서와 육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백길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보통 이게 뭐 흑산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분의 1 이상을 육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아주 그 불편을 겪고 살고 있는데 그 대체 교통수단으로서 흑산공항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다가 잠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정부나 혹자는 경제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공항을 시설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가 어떻게 뭐 공항을 시설할 수 있느냐 하는 그 큰 틀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대체 교통수단을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국립공원 내에 그런 소형 공항이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6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는데 반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부는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 섬이 크든 작든지 간에 그 섬에 한 명이 살든 100명이 살든 아니 단 한 분이 살더라도 그분이 겪고 있는 그런 불편을 저는 해소해야 될 책무가 저는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더라도 대체 교통수단일 수도 있고 또 오직 생명수단일 수도 있는 흑산공항 같은 경우는 저기에 저는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흑산 공항이 필요하다. 저도 흑산도 가봤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거기 가니까 뭐죠? 그저 이미자 씨의 그 흑산도 아가씨 노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노래비도 있고 농민 어민에 대한 말씀은 많이 해주셨고요. 축산인도 많이 거기 계시겠죠. 네네. 축산인. 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고 뭐를 지금 풀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참 우스운 얘기를 먼저 하나 이렇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남에 22개 시군이 있는데 지역에 정주하는 주민 숫자보다 우리가 주민들이 키우는 소 숫자가 더 많은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소가 더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만큼 전남은 축산세가 아주 큰 지역입니다. 제가 군수를 했던 저희 무안군 같은 경우도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양파의 고장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양파의 주산지로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 분포를 놓고 보면 양파, 마늘 소득 못지않게 축산 소득이 전체 국민들의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군요. 그렇죠. 양파, 마늘 생산 농가들은 또 축산에 종사하는 농가들보다 숫자는 훨씬 많지만 또 상대적으로 축산인들은
마늘 양파를 재배한 농가보다 호수는 작지만 생산해내는 전체의 전체 경제의 비중은 크고 비중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예. 반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축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축산은 지금 현재는 양축 농가는 가격 면에서는 그렇게 뭐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양돈 농가는 상대적으로 가격 측면에서 양축보다 좀 덜 해가지고 좀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 정치권이 가져야 할 관심 사항은 사료를 이렇게 국산화시키는 것, 그리고 완벽한 방역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 그리고 농산물 못지않게 이것 또한 최소한 그 생산비를 보장받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것. 큰 틀에서 저는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등원하기 전에는 솔직히 군수할 때는 어떻게 사료를 국산화시켜서 그 국산화율을 높여가지고 상대적으로 축산 농가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만 연구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규모는 작지만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 사료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축협에다 운영할 수 있도록 준 기억이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지역 축협에서 좀 더 이렇게 확대 재생산해내고 있는데 아마 그때 판단을 제가 좀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부분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사료들이 수입 농산물입니다. 예. 언젠가 이게 또 그 사람들의 그 키가 우리 축산 농가들에게 불편하게 움직이면 대란이 일어날 수 있고 가격 폭등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좋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미리 대비하자. 고가가 형성됐을 때 우리가 일본의 무역 잡음에서 반면 교사를 삼듯이 지금 준비할 부분은 사료 작업률, 국산화 작업률을 높이는데 축산 농가나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이렇게 발병했다라는 그런 그 보도가 나온 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폐쇄된 그런 뭐 지역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그것이 확산이 돼 있는지 우리 정부로서도 아직 그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개발된 백신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의 이 방역 체계가 뚫리게 된다면 양돈 농가들은 그 줄도산이 이미 예견될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도 원내대표단 회의 때나 엊그제 있었던 그 상임위에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현행의 조직 정도, 현재의 인원 정도 가지고는 앞으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방역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다. 또 이런 현대화되지 못한 시스템 갖고는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하에 가칭 안보 이상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려면은 최소한 방역청 정도는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건 뭐 개별 그 축산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자체, 그다음 유관기관 등등 다 할 수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을 만들고 그 중심에는 방역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은 이렇게 방역을 뭐 필요한 지역 또 그 자체적으로 판단한 그 지역에서 시기와 공간을 결정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역의 효과를 거양시키려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한날 한시 하듯이 방역도 때에 따라서는 지자체별로 해당 지자체별로 한날 한시에 공동으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시스템 자체를 현대화해야 된다는 것을 늘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축산인들의 현안 문제를 짚어봤고요.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농촌 그다음에 이 바닷가 도서 지역까지 그 지역구 관리하려면 그거 보통 일 아니겠는데 보니까. 지역구 관리. 네. 아니 솔직히 애로사항이 어떤 겁니까? 그 넓은 데를 다 커버하시려면. 우리가 말하는 지역구 관리는 뭐 발로 뛰는 관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유선으로 SNS로 할 수 있는 관리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 구민들이 부당하다, 불편하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관리를 순간적으로만 관리해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제화하는 겁니다. 그런 사소한 것, 소소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디테일하게 관련 법들을 좀 정비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는 훗날 그게 그렇죠. 영원히 남는 관리라고 생각하고 제도 있습니다.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 도서벽지 찾아가려면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닐 텐데 말이죠. 현장도 자주 가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우리 선배 의원들 다 마찬가지지만 회의가 없거나 주말은 뭐 99.9%는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하고 대화하고 들어봐야죠. 또 그렇습니다. 또 뭐 모임에도 가고 행사에도 참석하고 또 뭐 이렇게 위험 요소가 있는 지역도 돌아보고 농촌 또 전력도 돌아보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에서 그 현안 과제 중에 제일 지금 시급한 건 어떤 겁니까? 그 해결 방안도 좀 함께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제일 현안 가장 시급한 것 이거는 뭐 누가 묻더라도 자고우면할 필요 없이 농산물 가격 보장에 관한 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소비자들한테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한테 일일이 사정 안 하고 내가 농사만 잘 지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고 가장 현안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제도적으로 또 뒷받침해준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신데 그 저 무안군수 민선 3선 하셨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젊은 군수로서 많은 성과를 내셨다는 호평도 받으셨는데 이제 국회의원으로 다시 이제 또 바뀌셨어요. 자, 군수하고 국회의원하고의 그 역할 차이가 뭔가요? 군수는 군민을, 국회의원은 국민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그런 큰 틀에서는 뭐 같지 않겠습니까? 뭐 굳이 딱 구분해라 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넘어서 국민들의 아픈 것, 가려운 것, 불편한 것, 뭐 힘들어하는 것 이런 것을 큰 틀에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는 것이고 군수는 제 기억으로는 그 현장에서 뭐 이렇게 특정 그 뭐 농업이나 뭐 수산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분들 가서 귀 기울여주고 또 그 대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을 군정에 좀 반영해주고 하는 그런 생활 밀착형 행정이 좀 가능한 것이 군수와 국회의원이 좀 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기왕에 궁금한 것 좀 물어봐야겠어요. 국회의원하고 군수하고 어느 쪽이 더 힘든가요? 일하기를. 둘 다 힘듭니다. 더 힘든 곳이 어떤 쪽입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생각하면은 둘 다 더 편하겠지만 뭐 군정으로서의 군수 역할,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국정의 역할을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둘 다 힘들어요. 예, 힘든 직업이죠, 사실. 자, 지금 이 우리나라 농민들, 어민들이 정말 힘들다. 또 이제 뭐 이 가격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미래의 희망이 있으면 버틴단 말이죠, 이게. 자, 우리 농민들, 어민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가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의 메시지, 비전, 이거 뭐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농민들이나 어민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뭘 이렇게 요구하기에는 그분들이 지쳐 있습니다. 예. 이미 그분들은 일터에서, 논에서, 밭에서, 과수원에서 모든 것을 생산해내는 그 현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수십 년 동안 높여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5천 년 동안 농업의 역사 속에서 농민의 목소리가 계속 퍼져나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전형적인 1차 산업인 농업이 후발 산업인 2차 산업, 3차 산업에 지금도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저는 농민들에게 있는 문제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귀담아 들었어야 할, 그리고 그것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할 의무나 책무가 있는 그런 정치권이나 정부에 저는 문제가 단호히 있다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지금부터서라도 농민도 월급 받고 살고, 농민도 휴가 가서 살고, 농민도 뭐 출산을 하게 되면 보상도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도 좀 받아가면서 도시 서민 근로자들,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품위 유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 그런 것들을 법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화하자. 그러려면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농민들이 생산했는데 어려움은 농민들이 극복해내더라도 생산해낸 생산품에 대해서만큼은 생산자 단체인 협동조합이나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그 가격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보장이 전제가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해소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는 그런 뭐 권리, 평등, 행복 추구권도 저는 당연히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농촌이 잘 살려면 어쨌든 뭐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돈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요새는 농업 플러스 관광객이 오는 농업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해안선 주변의 섬도 그렇고 말이죠. 관광 정책에 관해서 좀 강력하게 입법 활동을 하시든가 또 무슨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관광은 인위적인 것보다 내추럴한 것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요 자체가 나는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단체장을 해봤지만 관광을 개발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광은 보호하는 데서 개발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자체별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그 상품들이 있는데 그 가치 발견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뭐 이렇게 같은 그 레벨의 상품이 있더라도 누가 거기에다가 스토리를 부여해서 그 상품이 숨쉬게 만들느냐 하는 그런 마인드에 있는 그런 그 지도자, 장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농촌은 농촌대로, 어촌은 어촌대로, 산촌은 산촌대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뭔가 하여튼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그에게 자본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스토리를 부여해서 소소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저는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군수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현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들에게 굳이 말씀드린다면 그런 걸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개발보다는 지속 가능한 그리고 가치가 정말 늦게 차별화된 그런 관광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입법 활동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 면에서. 그 이제 1년 1개월 의정 활동을 하셨고 사실 이제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보다 좀 늦게 출발하셨기 때문에 할 일은 많고 정말 남은 기간 이걸 잘 쓰셔야 될 텐데 앞으로 하실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뭘 하겠습니다, 뭘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안 했습니다. 지역의 단체장들이 하고 싶은 거 대한 대정부를 상대로 한 그런 심부름을 하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제가 군수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자세를 견제해 나갈 것이고, 두 번째로는 좋은 법 만들고 또 나쁜 법 폐지하거나 고치겠다는 것이 큰 틀에서 두 가지 저희 공약입니다. 국회의원은 오늘 또 내일 또 어제도 법으로 저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체장을 해보셔서 더구나 삼선하셨기 때문에 그 단체장의 애로사항도 참 잘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제1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시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이 워낙 많으시고 지역구에 어민도 많으신데 마음이 편치 않다. 요새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농민, 어민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대다수 유권자들이 농민이시고 어민이시고 또 저희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세가 아주 큰 또 축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고민이 뭔지 해결되지 않은 불편함이 뭔지 저는 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 당 차원에서 동료 선배 의원들과 함께 또 때로는 야당을 설득해 가면서 법제화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나 축산인들에게 제가 해드려야 할 또 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최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하루하루가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나라 그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농민 그리고 어민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일하는 국회, 뛰는 국회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일꾼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말로만 일하는 국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나라가 안팎으로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농촌은 채소 가격 폭락과 수입 농산물 확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열일하는 일꾼 국회로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